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 우리 양양정 의원님
거의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무섭게 따라오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저는 미국의 이 중국 제재가 사실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이제 이렇게 제재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과 SK가 중국 소유가 되면서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의식이 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산업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네덜란드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가 한 530만쯤 되죠. 근데 이 ASML이라는 광학 기술에 기반한 EUV 장비 하나로 미국이고 중국이고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를 지금 30년째 가장 이제 탑 티어 중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또 시장 또 영향력을 훨씬 더 키워야 된다, 지금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디스플레이도 물론 해야 되지만 파운더리 사업에 있어서 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 반도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의 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및 반도체 특성화, 학부 및 대학원 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로직 반도체의 개발 및 주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중국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마더 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제 경험이 많으신 양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마더 팩토리 전략이 우리의 올바른 국가의 선택이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할 수 있는지 대하여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공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더리 사업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의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이 구축해 나가고, 파운더리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TSMC를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으로, 기술 동맹으로 미국이나 뭐 여타 국가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더 팩토리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우리의 기술 유출이 이 현지 공장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취하고 있는 삼성 화성 이 반도체 캠퍼스에서 이 시안의 공장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모든 키 테크놀로지는 이 마더 팩토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는 그냥 단순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한 제조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취임 후에 첫 번째로 달려온 국가가 사실은 삼성전자,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달려간 이 화성 캠퍼스죠. 화성이 아니라 평택 캠퍼스입니다. 그 이후에서 모든 우리가 그 이후에서 이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 하에 있다. 그래서 가급적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세워졌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미중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 TSMC죠. 그 TSMC가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을 계속 제재하게 되면 중국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대만, TSMC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6년도까지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TSMC죠. 그럼 TSMC가 전 세계 마켓쇼의 1위고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국은 TSMC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기술 인재만 미국으로 다 모셔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온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삼성에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TSMC의 어떤 캡티브 마켓을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회사가 TSMC인데 세컨 솔루션으로 삼성을 보는 거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파운더리 사업을 TSMC 다음으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성으로 하여금 미리 어떤 미국과의 기술 동맹과 어떤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메리카 칩스 액트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기업의 투자에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다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텔러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장들이 이제 여러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투웨이 대한민국에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클러스터는 철저하게 국내에 잔류시켜야 된다. 마더 팩토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첨단 산업 팩토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에 있어야 된다. 다만 파운더리 사업은 대한민국의 역량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어떤 기술 동맹과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국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정책적 뒷받침이 꼭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술 유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의 유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스크린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경 의원님이 다시 저기 삼성 DS 솔루션이죠. 거기에 다시 CEO로 가시면 네, 가끔은 삼성의 미래, 뭐 한국 반도체 미래를 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마드 팩토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에서 마드 팩토리 전략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기영, 하성, 평택에 14개의 10인치 라인이 지금 구축될 예정입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12개가 가동되고 있고 2개가 더 구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용인 남사업에 이 신규 2030년까지 4개에서 5개 10인치 라인. 근데 요즘 10인치 라인은 옛날과 달리 복층 혹은 3층으로 짓습니다. 굉장히 큰 생산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이천 청주가 7개 12인치 라인이 있고 27년부터는 첫 번째 용인 클러스터에 라인이 가동이 되고 총 4개의 라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라인도 뭐 기존과 달리 한 개 라인을 지으면 한 개 공장을 지으면 3개 라인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인치 웨이퍼 생산량을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기흥, 평택, 용인, 남사, 원삼을면을 포함한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였고, 또한 안산, 구미, 부산을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지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반도체 소부장 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내용에 보면 뭐 인허가 신속 처리 및 타임아웃제, 용적률 1.4배, 용적률 1.4배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양양대 의원님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셨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지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지, 또한 이제 2023년에는 평택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한 500억씩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타 특화단지에 착공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특화단지를 지정한 지역에서 많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정부나 특히 국회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어떠한 뭐 법을 신규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 정부에서 첨단 산업 특화단지로 7개, 소부장 특화단지로 5개에서 12개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를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것도 사실 2019년도에 플루린 폴리미드, UVPR, HF 이 세 머티리얼의 그 어떤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소부장의 중요성을 이제 뭐 산업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알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 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또 진행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첫 번째가 특화단지 운영 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석환 확보라는 이제 그 전략으로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또 핵심 산업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안으로 보면 산업입지법, 또 산업집적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인허가도 빠르게 하면서 신속 처리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투자 환경 개선인데, 글로벌 첨단 산업 투자 경쟁 속에서 이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용정님 말씀하셨는데 1.4배 강화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도 감면해주고 각종 부담금도 이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첨단 전략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이렇게 이제 지원책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 특화단지를 12개를 지정했는데 각 그 지자체에서 올린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첨단 산업 특화단지 14조 원이 필요한데 5년간 국비 지원이 얼마로 지금 책정돼 있는 줄 아세요? 444억 원인데 0.3%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인프라 지원 예산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화단지가 제대로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이 특화단지가 제대로 접기에 가급적 빨리 구축이 되어야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우리가 이게 국가 경쟁력 또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올해 3월 30일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 법안을 만드는데 또 우리 박재근 교수님이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산업계에서는 이 기적의 법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 산업 클러스터들을 제대로 구축되게 하려면 내가 반도체 특별법 시즌 2를 4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4개 법안을 발의를 하기까지 4개 법안 발의까지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발의를 했는데 공동 발의가 9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 10명이 그걸 사인을 해서 이제 발의가 되는데 단 1명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극심한 진영 갈등이 되다 보니까 정당 간의 이런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낸 법안이 서로의 정당을 도와주는 법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고 하면서 이제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 통과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자체 장들께 국회 소통관에서라도 함께 좀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이 법안 통과를 좀 빨리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축에 있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들으니까 좀 답답한 현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또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뭐 굉장히 왜 정부가 이럴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회, 정부 이렇게 국가 주도로 이걸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또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꼭 좀 힘드시겠지만 꼭 좀 그 4가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짚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말에 첨단 전략산업 시설 투자, R&D 임시 투자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가 내년에 3조 3천억 원에서 2025년도에 1조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면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해야 되는 우리가 숙제가 또 있습니다. 네. 예, 꼭 좀 더 예산을 지원해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뭐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의 합계 매출액이 한 140조. 해외 기업 중에 국내에서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한 40조 정도를 달성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성, SK하이닉스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소부장 업체가 한 40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뭐 소재 국산화율이 한 40%, 또 뭐 장비 국산화율은 정말 요즘 더 감소되고 있고 뭐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높은 기술과 고가치 소재 부품 장비는 전부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10인치 웨이퍼 생산량이 3분의 1을 생산하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경쟁력이 더 낙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와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국내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은 뭐 일본 수출 과제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 국내 소부장 업체를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막상 보면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어떤 좀 회사 정책을 정부나 국회가 대기업이 진실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에 세 가지의 반도체 머티리얼 규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마치 그 서부장 독립을 한 것처럼 막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플루린 폴리임이드나 EUV PR 같은 경우는 여전히 8,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그 중에 불화수소 하나, HF 하나 이제 70% 의존도였다가 40%로 내려온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부장 이 기업들 첨단 산업 내수화가 30개 품목이 지금 가능합니다. 이게 3조를 이제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이 범용 산업 확장 시에 105개 품목에서 15조 7,300억 원이 수입 대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 서부장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을 또 75%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은 86.5%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장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재화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반도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제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제재나 이런 중국의 AI 제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그 제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서부장에 있어서도 이 내재화를 해 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저는 그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면 3년 전에 223조의 어떤 시가총액,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으로 본 기업 가치가 223조였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300조가 넘어갔습니다. 지난달에 1,500조가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수백 개의 어떤 패밀리스 회사들의 연합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유난히 대기업과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너무나 이렇게 분절돼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팹리스라는 사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팹리스를 보면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가 담당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담당입니다. 실제로 보면 담당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정부의 총리 산하로 첨단기술위원회인가요? 첨단산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회에도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첨단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고 지금이라도 이제 첨단 특위 제가 이제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만 이런 반도체 특별법 시즌 2라든지 이런 서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야 정쟁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절절하게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서부장 스타트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앞으로 AI라든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 서부장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평균 그 데스밸리가 2.6회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의 지원이 없으면 그냥 죽고 적어도 한 3번은 지원이 돼야 겨우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2.6회의 어떤 생존율, 2.6회를 받아야 이제 생존율이 있다고 하는데 전 주기에 있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 300명 중에 반도체를 다뤘던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300명 중에 과학기술 영역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모르셨죠? 됩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정치권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그리고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년 총선밖에는 없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가게 할 힘을 가진 분들은 국민밖에 없다. 근데 그 국민들이 내년에 이런 어떤 국회의 어떤 성분, 이 성분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좀 균형감 있게 균형 있게 구성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정쟁의 이제 소용돌이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승만과 김구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념 싸움과 이 정쟁의 이 소용돌이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년 총선밖에 없는데,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희망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거의 예정된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뭉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인력 양성, 특히 양 의원님께서 특위를 하시면서 정말 그 인력 양성의 본질을 아시고, 제가 뭐 양 의원님 칭찬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잘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배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 양성이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냐는 그 내용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지만 또 선단 로직도 TSMC를 따라가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미국이 이제 이렇게 반도체 침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또 표준화라든지 또 4세대 패키지 기술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어드밴스 세미컨택터 센터를 이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꼭 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STC에 대해서도 양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졸속으로 R&D 삭감에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기술 인재 육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만 해도 18만 7천 명인데, 그 가운데 미국이 6만 명, 중국이 5만 2천 명, 인도가 3만 5천 명, 대만이 1만 명입니다. 한국이 이제 7천 명 정도 수준인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 파운드리가 2만 명인데 TSMC는 6만 명이고, 시스템 반도체 삼성 시스템 LSI가 1만 명인데 퀄컴이 이제 4만 5천 명. 이것도 상당히 된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인적 자원의 문제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출장을 갔다가 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제가 놀라웠습니다. 100% 반도체였어요. 왜? TSM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다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더 이제 이공계 인력들이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계, 특히 그러니까 국내의 이슈를 다루는 어떤 일보다도 국가 전쟁,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이공계 인력들에게 정말 영웅이라는 칭호를 하면서 그들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어젠가요? 어디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TV에서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 좀 법률가도 좀 너무 이렇게 하이 클래스로 이렇게 조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 이공계는 97년, 98년도에 이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25년 동안, 그러니까 사반세기 동안 우리는 기술 인재에 대한 정책을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인적 자원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인가 싶어요. 비전을 갖고 있나? 대한민국이 비전이 있는 나라인가요? 라는 걸 여쭙고 싶을 정도로 비전이 없다 보니까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로드맵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기술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치시켜야 되는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백조 기업이 2개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2030년도에는 적어도 백조 기업이 5개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백조 기업이 한 10개는 나오면서 천조 기업이 등장을 해야 된다. 애플이 지금 3,500조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생태를 구성하는데 그게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TSMC처럼 엔비디아처럼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방금 ASTC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ASTC도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산 삭감을 보면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도대체 이게 그냥 립 서비스만 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가 R&D가 16.6%가 삭감된 상황에서 보면 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을 세우는커녕 있는 R&D 기관도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이제 지금 어제부터 예결위가 이제 시작을 됐는데 이 ASTC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과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저도 반도체를 지금 40년째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학회장으로서 또 산업과 또 학계 교육 현장까지 뛰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저희들도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AI 반도체도 이제 기술력이 우리가 뒤떨어져 있고 추격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 보면 놀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교수들 다 미국 교수로 오라고 프로포즈도 하고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옵니다. 네, 너무나 많은 프로포즈를 하고 특히 미국을 보면 국회에서 주도를 해서 오히려 정부가 따라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EU도 마찬가지고요. EU 연합에서 주도를 하고 정부가 따라가고 일본은 일본 정부 국회가 정부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정부하고 국회하고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 전문성이 또 떨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해외도 이런 모임에서 가서 보면 해외에서 나오는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리고 우리 반도체가 어찌나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축의 하나이고 또 우리 젊은이의 어떤 미래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이나 이런 모든 정책이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국회가 좀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양재 의원님처럼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또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하고 또 정부는 발표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가슴 깊이 드는데요. 양 의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나마 우리 전문가로서 양 의원님밖에 국회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깊은 말씀, 누구보다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시니까 꼭 좀 다른 분들 좀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다음 국회가 될 때는 또 더 많은 전문가 들어가서 꼭 좀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주도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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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여튼 한 10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늘 우리 반도체만 생각하시는 우리 양영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